한 번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중간 매니저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요즘 애들하고 일하기 너무 힘들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걸요 제가 왜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3료 있죠. 네.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때는 뭐 까라면 다 깎고 밤새서 일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서장님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혹시 그 친구한테 이 일이 당신한테 왜 적합한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셨냐? 그랬더니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거의 얘기는 이제 충분히 한 것 같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되게 많은 고민이 되는 게 그 삼성 같은 경우에 문제 의식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뭔가 많이 잘못됐다. 네네. 그래서 개선을 한다고 지금 주 6일 임원 출근해라.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 주말에는 등산도 간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블라인드나 이런 데서 보면서 네. 야.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뭔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전영현 부회장이라는 분이 오신 것 자체는 이제 디램에 문제가 있으니까 디램 전문가가 오신 거는 괜찮은데 네. 너무 예전 분이 오시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잘했을 때 말이야 원래 6일씩 일하고 12시간씩 일했어. 네. 근데 지금 경쟁력이 없어진 거는 니네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래. 혹시라도 그런 마인드일까 봐 좀 네.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그 달라진 세대에서 네. 그러니까 문화를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하려고 그러면 좀 어느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저는 리더십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똑똑한 리더가 이 전체적인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끌고 가는 게 타임 투 마켓이 빨랐잖아요. 예. 그때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죠. 목표는 이미 있으니까 그걸 이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보다는 집단 지성이 잘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목동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양들이 잘 갈 수 있게 방향은 지정해주고 잘 갈 수 있게 뒤에서 이제 다독거려주고 양이 근데 이제 한 마리가 빠져나와서 위험한 데 간다. 네. 떨어지겠다 싶으면 빨리 개입을 해서 안전한 데로 옮겨주고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 예를 들어서 디램을 뭐 64K에서 뭐 128K로 높인다 이런 목표라면 네. 야 이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자라고 네. 해갖고 이제 앞에 나서는 리더십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지금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HBM이 계속 대역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갈 건지 네. 아니면 이거를 알고리즘을 압축하는 방식을 하드웨어에다가 녹이는 방식으로 갈 건지 네. 아니면 이게 CXL로 갈 건지 PIM으로 갈 건지 네. 이걸 모르는 상황이라면 네. 리더가 갑자기 PIM으로 갑시다 해갖고 나머지 다 못하게 하면 네. PIM으로 안 가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얘는 다양한 현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미래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풀어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좀 그래도 좀 될 것 같다. 그럼 자원 배분도 좀 나눠주고 네. 네. 그러니까 아예 뻘짓거리 해버리면 네. 좀 땡겨주고 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현재 맞습니다. 상황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네. 현장 중심의 인사정책이라는 건 좀 어떤 키워드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리더들 중에는 구성원들이 한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위에 보고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가 자기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그런 문화가 돼버리면 그게 이제 뭐 평가의 기준이 돼버리면 남의 것도 막 크레딧 뺏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내가 한 것처럼 올리고 이런 리더들은 밑에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 많죠. 예. 그렇지만 윗사람은 이 친구 일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보다는 본인이 직접 핸즈온도 할 수 있고 디테일한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전문가들, 재무통이 삼성의 R&D의 결정권을 가진다. 이런 거는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뼛속까지 R&D를 꽤 오랫동안 해본 그런 엔지니어 출신의 리더가 그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맞죠. 이제 그런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 상당히 필요한 시대다 생각합니다. 물론 재무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진짜 그 R&D 같이 고민을 하지만 R&D 헤드와 재무 헤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자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하는 거고 그렇죠. R&D의 방향성은 R&D 헤드가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론하는 게 내가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소위 해서 프로블럼 어택을 하는 건데 그 프로블럼 어택에 대해서 나를 공격한다고 좀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난돌이래요. 그렇죠. 싸가지가
없다 그러지. 사실 없고 뭐 사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많아야 사실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거고 바둑을 둘 때 알파고가 아닌 것을 다 지우고 마지막에 남는 솔루션을 가잖아요. 아닌 것을 지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최상은 아니더라도 좋은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약간 그 비아냥 쪽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예의가 없으면 네. 한 번 실수할 때 진짜 네. 그동안 쌓아놨던 업보를 다 뒤집었습니다. 저 싸가지도 없던 일도 못해. 맞아요. 그리고 잘해봐야 뭐 네가 얼마나 가나 보자. 네. 권 기자님이 회사 다니셨나 보네. 저 지금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술과 문화는 수레의 양바퀴라는 키워드의 네. 장표를 좀 주셨는데 네. 기술은 테크니컬하게 뭔가 이렇게 이성적인 영역이고 네. 문화는 좀 이게 감성적이고 뭐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게 왜 그 수레의 양바퀴가 되는 거예요?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화,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갖춰져야 그 안에서 이제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항상 직원들하고 일할 때 생각하는 게 이 친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또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족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어떤 본인이 기술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저랑 같이 일하는 리더들한테 주문하는 게 각 개인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라.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어떤 그 게이팅 팩터들이 있는지를 다 알아보고 그거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라고 그게 이제 리더들의 큰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UI, UX 측면에서. 예. 그게 좋은 이유가 이제 보이스 오버 같은 기능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아이폰을 쓰시는데 그런 기능들도 보면은 사실은 인문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이거든요. 말하자면 장애인이 이제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장애인들과 장애인이 쓰는데 똑같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기능이거든요. 이게 화면을 말로 설명해 주는 기능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아이폰을 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거, 다양성을 고려한 게 접목이 될 때 기술에 한층 더 격이 있어지고 선도하는 기술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게 진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이게 사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을 말로 설명해 주는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화면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만약 텍스트가 있으면 이걸 또 보이스로 바꾸는 기술도 좀 있어야 될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멀티모달 시대에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텍스트를 인식해서 이게 보이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로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가장 그 약자 직장 생활에 있어서 힘든 사람들, 뭐 저성과자, 또 학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약자에 대한 보호,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서 이제 이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물은 썩는다. 라는 장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고인물을 썩는다는 말을 이렇게 쓰면은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여요. 근데 반대로 이거하고 동의어로 하면은 장인정신이란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고인물이는 썩는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 그 사람에 대한 함의는 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선택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가장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뺏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정신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쏟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자리가 맞지 않다 생각하면 맞는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그 부서로 옮기는 게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서로 옮겨가면은 배신자 낙인이 찍힐 정도로 굉장히 옮겨가는 게 힘들고
근데 나는 저쪽 가면 더 잘할 것 같아 라는 그런 본인의 판단을 예. 존중하라는 거죠.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구글이 예.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참 일하기 좋은 직장 1위 계속 찍고 있을 때 사람들이 구글로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하고 구글의 에릭이 이메일을 서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발각이 됐는데 뭐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왜 우리 사람 이렇게 다 빼가냐 그랬더니 에릭이 몰랐어. 내가 인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할게. 그래서 이제 서로 담합을 한 거예요. 애플에서 지원하는 사람 안 받기로. 그리고 구글에서 애플 지원하는 사람 안 받기로. 그거에 이제 인텔도 동참을 하고 그리고 아도비도 동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6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소송을 한 거죠.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금이 5,400억. 5,400억? 저는 6만 명에 참여도 안 했는데 저도 만불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가 연락 와가지고 사인만 하면 만불 준다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2006년부터 9년 사이에 인텔에 근무했다. 예. 그런데 당신이 원래 구글 가고 싶어 했을 수도 있는데 가려고 할 때 이 담합에 의해서 네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상이다. 그겁니다. 사실 구글 갈 생각은 없으셨잖아요. 저는 인텔에 똑같은 자리에 계속 10년 있었습니다. 저는 옮겨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좀 많이 옮겨 다니서 그렇지 내 자리를 찾으려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인재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시대도 많이 변해서 이제 우리 청년 세대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해도 되진 않을 건데 네네. 뭔가 치열하게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세대 차이라면 세대 차이 아니면 그냥 시대적 변화라면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기술적인 발전과 뭔가 올바른 기업 문화와 아니면 이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포용하면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중간 매니저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하고 일하기 너무 힘들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걸요 제가 왜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료 있죠. 네.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때는 뭐 까라면 다 깎고 진짜 밤새서 일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부서장님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혹시 그 친구한테 이 일이 당신한테 왜 적합한지 또 이 일을 잘하면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또 이 일을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셨냐 그랬더니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게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MZ 세대들이 폭발적인 그런 역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과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달라요.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그 권한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MZ세대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저는 다 물어봅니다. 뭐 하고 싶은데? 어떤 거 하면 잘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같이 결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은 엄청나게 무섭게 집니다. 그것도 문화죠. 리더십이 그런 걸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때는 뭐 이게 까라면 다 깠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거고 소통이 안 되면 당연히 그게 조직의 퍼포먼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힘들게 보셨으니까 제가 오늘 진짜 철저하게 뽑아 먹을 거 뽑아 먹어야 되니까 지금 얼바인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 계시면은 이제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할 텐데 좀 그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서 국내 반도체의 여건들은 좀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폴스 무버 되는 것도 좀 지금 어렵고 또 이제 이 중국 같이 패스트 팔로우들한테 지금 추격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 이제
끼인 상태라고 보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국가의 이익의 60-70%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위기감은 상당히 있다. 권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CXMT가 중국 디램 업체. 네, 디램 업체 굉장히 많이 따라왔죠. 예. 랜드 많이 캐첩했고 지금 이제 DDR5까지도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단계고 캐파가 뭐 거의 뭐 10%에 육박하고 이제 조만간 20% 따라올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도망갈 룸은 별로 없는데 추격은 매섭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30 반도체 코어 산업으로의 경쟁력 확보라고 좀 써주셨는데 네. 이 키워드 자체는 어찌 보면은 뭐 좀 식상합니다. 네. 반도체 코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네. 확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네. 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서 이 네. 부분은 그냥 제목을 그렇게 써놓으신 것 같고 네, 이 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2년에 그 데이터가 2배가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5,000년 동안 쌓아놨던 게 2년 만에 2배가 되니까 근데 다 디지털이거든요. 그렇죠. 디지털 데이터고 그 디지털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프로세싱하고 뭐 판단하고 이런 디바이스는 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얘기 그만큼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잘하는 쪽 그리고 좋은 인프라를 가진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여기에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이제 통신, 예. 정보통신하고 모빌리티, 자동차 이쪽하고 반도체하고의 어떤 융복합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이제 앞으로의 시대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AR, VR 뭐 이런 미래의 산업들이 전부 보면 얼마나 빠르냐보다는 얼마나 지연이 적으냐. 예. 그래서 통신하고의 같이 시너지를 만들면 특히 이제 5G나 6G로 갈수록의 지연 레이턴시라고 하는 게 이제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통신 환경이 없거든요. 미국이 진짜 답답합니다. 제 집에서 전화기가 안 터져요. 그 AT&T를 쓰는데도. 근데 우리나라는 오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뭐 데이터 뭐 끊김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좋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엣지에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과 그 어플리케이션 그런 산업 생태계를 좀 많이 만들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특화된 반도체, 또 XR에 특화된 반도체, 서비스 로봇에 특화된 반도체, 그쪽에 있는 그런 반도체들. 그래서 뭐 NPU라든지 아니면은 뭐 GPU, 또 이제 메모리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하게 반도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베이드가 돼서 산업의 표준이라든지 기술의 방향을 우리가 드라이브하는 거죠. 그런 분야들을 계속 찾아서 협업을 하면 큰 그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그 대표님이 네. 이렇게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우리가 그 통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를 좀 잘해보자라는 네. 얘기들은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 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통신 반도체 이런 거를 잘하는 게 뭐냐? 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네. 좀 한 깊이 더 들어가면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경쟁과 협업 차원에서 이제 오픈해가지고 협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엣지 반도체를 만든다 했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초기부터 스펙을 정할 때부터 반도체 회사가 참여를 해서 그 스펙 같이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인피니언이 차량용 반도체는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독일의 그 유수의 그 자동차 회사들 회사들하고 초기부터 스펙을 같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팀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스펙을 정해서 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스펙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반도체 회사도 그게 테스트베드가 되는 거고 자동차 회사는 본인들과 가장 잘 맞는 반도체를 살 기회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협업, 상생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열려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현대하고 또 삼성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점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같이 협업하고 그러려면 내
정보도 까고 상대방 정보도 까고 그래서 같이 협업하고 토론하고 치열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표에 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지금 네. 말씀 주신 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 네. 얘기하셨던 것 같고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은 좀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계세요? 지금 메모리도 DDR5로 올라가면서 되게 좀 힘듭니다. 사실 말하자면 이게 밴드위스 제한이 많아요. 대역폭이. 그러니까 이게 6.4기가 BPS보다 훨씬 더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전자파가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칩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기적인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퍼포먼스의 한계라고 보는데 그래서 첨단 공정의 개발이 상당히 저는 도전적일 거고 그걸 빨리 잘 만들어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DDR5나 6 쪽에서 선도적인 뭐 패스파인딩이랄지 그리고 시스템 회사들하고 같이 미리 스펙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HBM도 이제 무어스로 자체는 2D 안에서 그렇죠. 얼마나 집적을 하느냐 이건데 이제는 반도체 자체도 실리콘에 불순물이 붙으면은 지름이 0.5 나노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6개 붙이면은 아톰 6개를 붙이면은 그게 3나노거든요. 그런 정도로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어슬로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인텔이 무어슬로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무어슬로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스태킹을 한다는 거예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예, 그렇게 해서 단위 면적당 컴퓨테이셔널 파워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스토리지 능력하고. 그래서 이제 스태킹을 잘 쌓고 하는 이런 백엔드가 굉장히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그쪽에 앞으로 좋은 비즈니스 기회도 있고 기술에서 도전적인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HBM도 사실은 그런 백엔드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공직에도 좀 계셨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영역을 넓혀서 어쩌면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진짜 한국 사회가 뭐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저성장이다, 뭐 산업의 고도가 심해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우리 정말 그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미국의 그 고립주의가 강화되고 뭐 중국이랑은 거래가 단절되고 그냥 진짜 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뭐 꼽자면은 정말 끝도 없이 꼽을 수 있을 건데 이런 한국 산업의 성장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가져가려고 할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언을 좀 해주신다 그러면 좀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훌륭한 인재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좋은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해서 그 도전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비메모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할 때 비메모리래요.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기반을 둔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스펙을 다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회사가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소부장 생태계, 팹리스 생태계, 파운더리 생태계 이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한국 벤처 투자에도 있었지만 벤처 스타트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언도 했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정책을 개발할 때 우리가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그거의 절반 정도는 이 낙수 효과를 위해서 벤처 스타트업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 이제 몇 조씩 붓는 거죠. 5조씩 10년 부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집단지성이 확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생태계를 키워나가야 되고 그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 인재들의 잠재력을 믿으면 충분히 저는 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그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그 국내 인재를 해외에 취업시키는 저 10만 율도국 프로젝트. 율도국 프로젝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홍길동이 이제 그 탄광오리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지고 국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율도국으로 사람들을 옮기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나라를 같이 노력해서 바꾸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적응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국내에 없는 그런 되게 제한된 그런 기회
속에서 너무 경쟁이 심한 상태고 우리가 파일을 충분히 그로우시켜서 그분들의 어떤 꿈을 다 담을 수 있는 글의 사이즈가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밖에 만들어서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사실 일독 프로젝트를 기획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워홀 있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네. 워홀로 1년에 3만 명, 4만 명이 해외 나가는데 가서 이제 하는 일을 보면 다 잡초 뽑고 설거지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몇십 년을 교육을 시킨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게 이제 스펙 한 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 간에 거기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뭐 그래서 내가 공부를 뭐 예를 들어서 전기공학을 했으면 전기공학에 관련된 쪽에서 내가 워홀을 할 때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만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 인더스트리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또 이제 이렇게 서로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이제 충분히 우리 청년들은 거기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국가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도 개선 쪽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본인의 아는 지인들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명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요청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좋지 않겠냐 정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 문제를 기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걱정이고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과정들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더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살고 제도 개선을 하고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서 참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문제고 한국의 문제이자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사람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신 이용환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